세계 문명과 역사의 중심지 지중해. 중세시대 지중해 교류는 유럽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중세 말 피렌체와 베네치아 등의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지중해 교역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통해 르네상스 시대를 창조할 수 있었다. 11세기 무렵 지중해 교역을 하던 서유럽은 전체적으로 후진 지역이었는데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세계에 비해서 5세기 동안 지중해를 통한 교류를 통해서 이슬람으로부터 비잔티움으로부터 많은 문화, 과학, 지식, 상품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결국에 유럽은 15세기에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설 수 있었고 결국에 근대 세계에 나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중해를 통한 500년간의 교역과 교류는 근대 유럽 문명 탄생의 기원이 됐고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됐다. EBS 특별기획 통찰에서는 지중해 교역을 통해 유럽 문화의 변천 과정을 들여다본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지중해 세계로 안내할 이화여대 사학과에 있는 남종국입니다. 아마 지중해들 다들 한번 가보셨나요? 지중해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 아름다운 바다, 크루즈, 그리고 맛있는 음식, 특히 스파게티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 역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 지중해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개인적으로 다양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지중해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다양성은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한 문명권, 종교, 인종들이 지중해를 매개로 교류와 항상 평화롭게 교역만 한 건 아닙니다. 항상 교역만 하지 않고 때로는 갈등 속에 있었고 때로는 전쟁을 했습니다. 즉 지중해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쟁탈전이 고대 그리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지중해는 시기적으로 보면 10세기부터 15세기까지 지중해입니다. 육지 속의 바다라는 뜻의 지중해. 위로는 유럽, 아래로는 이집트와 아프리카, 오른쪽으로는 서남아시아, 왼쪽으로는 대서양과 붙어있는 바다를 말한다. 세 대륙과 접해 있는 지중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평화롭게 교류할 때도 있었고 전쟁이라는 충돌을 빚을 때도 있었다. 그렇게 서로 접촉을 하면서 영향을 끼쳐온 지중해 지역은 유럽 문명의 발생지이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스페인의 번영의 시기를 거치며 유럽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지중해 자체를 부른 이름이 역사 속에서 아주 다양했습니다. 아마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광대한 녹색, Great Green이라는 표현으로 지중해 바다를 표현했습니다. 아마 이런 광대한 녹색이라는 표현은 역사 속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죠. 근데 고대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라틴어로 마레 로스트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기가 로마 제국 시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인들은 우리의 바다, 즉 지중해 바다는 로마인들의 바다였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또 다르게 지중해를 표현했습니다. 지중해 역사에서 유대인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중해를 통한 교류를 매개했던 아주 중요한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중해 바다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 Great Sea, 위대한 바다. 최근에 국내에
이 위대한 바다라는 타이틀의 지중해 통사가 번역됐습니다. 그 위대한 바다를 붙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저자가 유대인입니다. 다비드 아블라피아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아마 지중해 역사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렀던 이 이름, 위대한 바다. 개인적으로는 The Great가 위대했다기보다는 큰 바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는 뭐 굉장히 기술적인 표현인데 중간에 설명을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주 오랫동안 지중해의 바다는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아주 오랫동안 고대 로마 그리스 시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는 1300년경까지 지중해 바다는 닫혀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바다, 즉 지중해의 겨울바다는 항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겨울바다는 닫혀진 바다다. 이처럼 지중해를 부르는 용어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했다는 겁니다. 그 다양한 용어 자체가 지중해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중해의 역사를 이해할 때 또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중해라는 이 자연 환경입니다. 보시면 지중해의 바람 방향입니다. 지중해는 전체적으로 바람이 북서풍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선장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배를 타고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할 때는 서유럽에서 서지중해에서 동쪽으로 갈 때가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중세 말쯤 서지중해에서 동지중해로 갈 때 시간이 반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베네치아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갈 때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돌아올 때는 2달 걸립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지중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로 보자면 반면에 증발량이 굉장히 많은 바다입니다. 이 자연적인 특징, 특히 지중해에는 큰 강이 드뭅니다. 대표적인 큰 강 여러분들 아시죠? 이집트 나일강,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론강,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포강, 이 세 강이 있는데 물론 크긴 하지만 실제로 유입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지중해는 어떻게 보면 대서양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닫힌 바다죠. 그래서 자꾸 물이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 물을 누가 보충하나요? 당연히 대서양에 있는 물이 지중해로 들어옵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즉 스페인 남부 북아프리카의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이 있죠. 이걸 우리가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대서양 물이, 바닷물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엄청난 유속의 바닷물이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배가 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13세기 말까지 지중해 선박은 대서양으로 진출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목숨을 무릅쓰고 갔다가 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면에 대서양 선박은 지중해로 들어올 때 어떤가요? 쉽게 들어오죠. 쉽게 들어왔는데 못 나갑니다. 그래서 13세기 말까지 지중해와 대서양 바다는 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게 서로의 어떤 항해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500년 지중해의 역사에서 이 지중해의 역사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군입니다. 전체적으로 5세기 지중해 세계는 크게 세 문명권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무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서유럽 로만 카톨릭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양이라는 부르는 공간이죠. 동쪽 지중해는 로마 제국의 후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실은 또 다른 로마 제국인 비잔티움 제국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럽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리스 정교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주자는
이슬람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5세계의 지중해 교류는 이 세 문명권, 종교권 간의 어떤 갈등과 교류의 장이다. 출발점이 되었던 10세기, 11세기 상황과 15세기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출발 상태, 즉 11세기경을 기준으로 하면 서유럽 세계가 가장 후진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이슬람 세계와 비잔티움 세계가 선진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5세기 지중해의 교류를 통해서 이 패권 관계가 변화합니다. 그 변화의 어떤 전환점,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십자군입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십자군 전쟁. 서유럽 그리스도교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감행한 대원정이다. 무려 200년 동안 치러진 십자군 전쟁은 회교도들의 성지 반환으로 막을 내리고 세계 역사는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된 문명이었던 서유럽이 선진적인 다른 문화권과 활발하게 접촉하면서 동서무역을 촉진하게 되는데, 십자군 전쟁은 이탈리아 여러 해양 도시가 지중해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왜 싸웠는데 이 이탈리아 상업 도시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1차 십자군, 1095년에 시작된 이 1차 십자군은 유럽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즉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계로부터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탈환한 영토에다가 서유럽 기독교 세력들은 4개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4개의 라틴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갑자기 남의 나라 가서 이슬람 세계 가서 정복한 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나요? 가장 중요한 게 서유로부터 계속된 물자와 인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해줬을까요? 배를 가지고 있었던 이탈리아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피사, 베네치아, 제노바가 이 역할을 하고 엄청난 상업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탈리아 해상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베네치아 입장에서 보면 이 전체적으로 8차에 걸친 십자군 중에서 4차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 4차 십자군이 중요했느냐? 원래 십자군은 어디를 공격하는 건가요? 예루살렘을 되찾는 거죠. 근데 4차 십자군은 원래 계획했던 동방 이슬람 세계를 치러 가지 않고 중간에 샛길로 빠졌습니다. 아마 4차 십자군은 출발지가 베네치아였습니다. 십자군들은 베네치아 공화국에 이 인력과 물자를 수송할 선단을 준비하라는 이 계약을 아마 베네치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어요. 베네치아는 계약서대로 준비를 했는데 십자군이 충분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 때문에 동방으로 가지 않고 이 십자군은 루트를 바꿔서 어디로 가나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하고 점령을 해버립니다. 점령하니까 당연히 농공행상을 해야 되겠죠. 즉 십자군과 베네치아 공화국은 이 무너뜨린 비잔티움 제국의 자신들의 어떤 제국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라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워낙에 1453년 오스만 제국에게 공식적으로 무너졌지만 사실은 1204년부터 1261년 요 짧은 반세기 동안 이 서유럽 기독교 십자군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대체해서 세워진 제국이 라틴 제국이고, 라틴 제국 옆에 베네치아가 비잔티움 영토의 8분의 3을 챙깁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이 에게해 그리고 아드리아해 쪽에 일종의 해상 고속도로, 베네치아 선박들이 아주 항해하는데 좋은 지점들을 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우리가
스타토 다 마레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 말로 바다 제국이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을 통해 바다 해상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네치아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베네치아가 이 십자군과 함께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4차 십자군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아주 중요한 유물을 훔쳐옵니다. 그게 바로 베네치아 가시면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대성당 보이시죠? 이 대성당에 얹혀져 있는 4마리 청동 마상을 훔쳐옵니다. 또 하나 베네치아의 어떤 도둑질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산마르코 유해입니다. 우리가 산마르코를 마가라고 부르죠. 신약 복음서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이 마가의 유해가 원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유해를 훔쳐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9세기 초 훔쳐와가지고 어디에 안치시키나요? 오늘날 여러분들 베네치아 가시면 산마르코 대성당에 마가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학생들 인솔 해서 베네치아를 답사했었는데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베네치아 역사에서 이 마가의 유해가 굉장히 중요한 도둑질이라고, 그래서 때로는 성스러운 도둑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